네, 연조직 외상평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 외상평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외상의 영향을 경험하는 최초의 신체일 뿐만 아니라 외상을 나타내는 최초의 기관이기도 하다 라는 말. 그러니까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오던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하고 충돌이 일어났던 간에 어찌됐든 첫 번째로 충격을 받는 신체 부분이 피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관통상이든 혹은 무딘 손상이든 간에 피부를 잘 판단하게 되면 피부 평가가 완벽하게 수용된다면 그 안에 있는 내부 기관의 손상 여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자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증도가 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도와 우선순위는 처치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이송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환자 평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바로 전 시간 한번 좀 말씀해 드렸었죠. 현장 평가, 그 다음에 여기 제거하고 손상 기전 파악, 환자의 구출 평가, 환자 이송 처치, 이송이 미칠 수 있는 환기증 조건의 점검, 의료 및 구출 자원의 추가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환자에게만 진행되는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1차 평가를 현장에서 빠르게 실시를 하고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것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빠른 외상평가를 하거나 혹은 초점 외상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송 여부도 환자를 지금 이송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조금 더 평가와 처치를 한 다음에 이송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이 평가가 환자에 대한 2차 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평가는 초점 외상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라면 중증 외상일 가능성도 없는 환자라면 초점 외상 평가를 하시고 활력증하고 기존 병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이제 보실 건데, 현장 평가가 맨 처음에 나와요. 현장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를 검사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피부를 통과하지 않고는 외상이 발생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하기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빠지긴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도착했는데, 만약 이게 뒤쪽에 있는 이 화물차가, 커다란 트레일러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화물차가 사고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이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1급 응급구조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현장 확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상 기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손상이 발생 가능한 부위를 파악하고 내부 손상을 가리키는 단서를 찾기 위해 피부를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자동차 사고니까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 안전벨트에 몸이
상체가 복부하고 흉부가 부딪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환자의 옷을 벗기게 되면, 빠른 의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옷을 벗기게 되면 가슴이나 흉부 쪽에 이 벨트를 매지 않았으니까 운전대하고 충돌한 자국이라든지 혹은 충돌함에 따라서 발생된 타박상 증거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환자라면 앞서 얘기했듯이 안전벨트 매지 않아서 운전대에 충돌한 환자라면 안쪽 흉부나 복부 안쪽에 있는 기관들, 장기들의 손상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평가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도착하게 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다 사고 났고 사고 났으니까 뭐 벨트나 에어백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가 이제 충돌했구나, 이런 충돌로 인해서 어느 부위에는 어떤 장기들이 손상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해 주시는 것이 이제 현장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현장 안전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인데, 현장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계속 예를 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구급차가 있죠. 여기에 바깥으로 나와져 있는 차들, 사고로 인해서 튕기져 나간 차들, 그런 뒤쪽에 있는 대형 트럭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차들이 계속 반대편에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사고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여기 안개가 잔뜩 끼어져 있으니까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험의 현장에 대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추가적인 손상이 나는지 안전 확보가 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통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관통상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만날 때는요, 장갑과 마스크, 뭐 고글, 보안경이 되겠죠. 보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착용하고 만나셔야지 환자를 다뤄야지만 환자도 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고 환자의 손상 기준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체 분비물 격리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됐으면 환자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현장 평가할 때 환자의 수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차 세대가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운전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최소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1차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환자의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추라고 써져 있지만 척추 손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가자마자 처음부터 경추, 목을 고정시키고 환자의 인상평가를 추정하면서 1차 평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인 인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첫인상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환자를 딱 봤을 때 이 환자가 중환자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첫인상으로 파악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떤 환자가 발생했어요. 환자가 주차장에 누워있다라고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더니 환자가 누워있고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소리가 환자의 근처에서 발생되는 신음소리도 아예 없는 상황에서 막 다가가고 있어, 빠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 이 환자에게 받는 인상은 어떨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환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환자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하이힐을 신다가 계단을 내려왔는데 발목이 접질렸대요.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대요. 현장에 가서 도착해보니까 환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뭐 다친 발목 부위를 붙잡고 계속 조금 이렇게 아프다고 칭얼칭얼대고 있습니다. 이 두 환자, 첫 번째 환자하고 두 번째 환자. 전반적인 인상평가에서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환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전반적인 인상평가입니다. 가자마자 환자의 맥박도 모르고 호흡도 모르고 의식평가도 안 해봤지만 이 환자는 조금 중환자일 것 같다. 이 환자는 조금 뭐 경중 환자일 것 같다. 심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인상평가라.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평가학에서 응급환자 평가학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다가가고 난 후에 의식 수준을 판단을 하시겠죠. 환자가 의식 있는 환자라면 첫 번째 발목을 부여잡고 하에 싣다가 접질린 환자에게 가면서 환자분 어떻게 아프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우선 전반적인 인상평가에서 뭐도 파악이 되냐면 경증 환자는 의식 수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앉을 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완벽한 수준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의식의 유무까지는 전반적인 인상평가에서 환자에게 다가가면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앉아있는 환자라면 이제 의식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 말을 하겠죠. 환자분 뭐 어디가 아프셔서 뭐 신고를 했느냐,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냐, 어떻게 하다 다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한다면 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한다면 의식 수준은 뭐 명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 호흡, 순환 상태를 파악하실 건데 뭐 기도, 호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자분 어디가 보세요? 어떻게 하다 다치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 환자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하이힐을 신고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걸어오다가 계단에 접질러가지고 지금 발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차분히 한다면 기도에 문제가 없고 호흡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기침을 한다거나 혹은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을 진행하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다면 기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추가적으로 호흡에서도 마찬가지 차분한 어조로 단어가 끊기지 않고 답변을 한다면 호흡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환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이힐 신고 내려다가 발목이 접질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접질렸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에 문제가 있다. 호흡을 너무 가쁘게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호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환자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면 의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자세, 처음 발견한 자세부터 해서 뭐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의식 수준과 기도와 호흡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가름이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 상태는 이것도 원래 동시에 거의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이제 요금 맥박을 평가를 하시면서 질문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맥박을 짚은 상태에서 환자분 어떻게 다치셨어요? 뭐 어디가 제일 아프신가요? 그 외에 발목 말고 다른 곳은 아프신 곳이 없는 것 같은가요? 뭐 이런 것들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상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색이랑 온도, 상태, 모세혈관 제출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세혈관 제출율은 맥박을 평가하게 되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부 색깔도 이제 전반적인 인상평가 하실 때 얼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도하고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건조하다, 뭐 축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태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것도 순환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맥박 평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환자의 맥박을 촉지해야 되니까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에. 그러면 대략적인 온도, 피부가 차다, 따뜻하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태도 마찬가지. 축축하다, 혹은 건조하다, 뭐 이런 것들도 피부 상태가 이제 순환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평가를 하시면서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라고 해서 평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죠. 기도가 문제가 됐던, 호흡에 문제가 됐던, 순환에 문제가 됐던 간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치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이 매우 가빨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 추가적인 산소 공급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하고 처치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평가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처치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면서 발견되는 이상 징후들 모두 다 처치하면서 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평가에서 큰 위험이 없다면, 문제 요소가 없다면 이제 2차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호흡도 가쁘고 기도도 잘 유지되지 않으면서 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혹은 평가를 내렸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환자임을 의미한다면 환자의 우선순위 조금 이때 먼저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차 평가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ABC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2차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이송 중에 2차 평가를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현장에서 2차 평가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손상 기전을 가진 환자나 아니면 중증도가 조금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이제 빠른 외상 평가를 하는 거고 환자가 안정된 환자라면 이제 초점에 맞춘 외상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외상 평가부터 보실 건데요. 빠른 외상 평가는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하게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의 정도, 지표, 증상, 징후들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눈으로도 살펴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처들, 이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상처들이 발견됐을 때, 얘는 미끄러지면서 피부의 손상이 여기에 발생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친 부분인가? 라고 하시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찰가상인데 이 부분은 타박상 부분인가? 라고 하면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장기들, 간 같은 거, 간의 손상에 의심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방성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져 있는데요. 굳이 이런 것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혈 조치를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앞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해 드립니다. 빠른 외상 평가도요. 평가를 하시다가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치를 지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시를 하실 때는 중증도가 높은 손상의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환자 막 그 겨울철이라서 목도리하고 막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뭐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서 막 빠른 외상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뭐 뒤통수 쪽에 후두부 쪽에 약간의 찰가상 등이 보이고 목을 평가했더니 목도리를 딱 풀었더니 목이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발생된 찰가상은 처치하지 말고 목에 있는 출혈을 중증도 처치 우선순위를 바꿔서 목에 있는 손상부터 처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생되는 평가를 통해서 발생되는 확인되는 여러 가지 손상들을 중증도 순서에 따라서 처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에 대한 손상 평가하고 처치가 다 끝난 후에는 이제 경추보호대, 목보호대를 착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경추보호대는 목의 움직임을 100% 고정하진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충분히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스스로 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돌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전신부목에 완벽하게 고정되기 전까지는 손으로 계속 환자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경추보호대를 착용했더라도 계속 손으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빠른 외상평가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활력증후 GCS라든지 뭐 병력 청취 같은 것들을 때에 따라서 그냥 여력이 있는 상황일 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이제 약물과 혹은 병력 처치 중에서 파산병 병력이라든지 혹은 예방접종 병을 예방접종 내역 같은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약물을 먹었을 때는 이제 그 출혈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 여기 추가적으로 헤파린, 와파린 같은 경우도 혈액 응고 과정을 조금 지연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의 복용 여부도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이제 환자의 처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것들은 혈액병이나 에이즈 같은 것들. 혈액병은 이제 응고 인자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유연성이 매우 큰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차 평가 끝나고 난 후에도 환자의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었죠. 2차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의사평가가 끝나면은 병원으로 이송할지 혹은 뭐 추가적인 처치를 제공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손상 처치 더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결정을 내는 거에는 당연히 환자의 중증도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뭐 혹은 의식 수준이라든지 혹은 손상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심각한 손상 기전이 아닌 경우 앞서 예시로 들었던 이 하이시고 발목을 접질린 환자 있죠. 이 환자가 심각한 손상 기전이 아닌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도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뭐 순환도 문제가 없고 그냥 발목만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는 환자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다친 발목만 보면 됩니다. 평가하고 처치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도 예를 들고 있죠. 손가락이 베이거나 뭐 무릎에 찰가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은 뭐 빠른 외상평가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전신평가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에 초점 외상평가를 진행한다는 점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말초 부위에 맥박이나 모세혈 재충혈 시간이라든지 체온 등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활력증후, 뭐 병력천치 이거는 똑같죠. 빠른 외상평가 끝나고 난 후에 바이탈 사인 재고, 병력천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그렇게 심한 환자가 아니라면 병원으로 이송할지 혹은
조그만 병원으로 갈지 큰 병원으로 갈지 혹은 그 현장에서 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를 마무리 지을지 같은 것들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송 중이라면 이송하는 환자라면 환자 평가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뭐 빠른 회사 평가든 정밀 초점 회사 평가든 간에 동일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 신체 검진이 있는데 정밀 신체 검진은 빠른 회선 평가나 초점 회선 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이거 다 한 거예요. 활력 징후하고 병력 천체가 다 확보되고 난 후에 응급처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서야 정밀 신체 검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단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초점 회산 평가를 하든 빠른 회산 평가를 하든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정밀신체거지는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정밀하게 차분히 다 살펴보는 것이 정밀신체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밀신체검진의 주 목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빠른 회사 평가는 말 그대로 그냥 막혀요. 훑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놓쳤던 뭐 손상이라든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이송 중에 하는 경우가 있겠고 뭐 이송이 빠르면 정밀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 뭐 어딘가에 갇혀있는 환자라면 혹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송수단인 앰뷸런스라든지 뭐 닥터헬기 같은 이런 구급 시스템에서의 이송수단이 모자라서 이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좋아요. 중요해요. 이 과정을 위해 환자의 이송을 늦춰서는 안 되며 환자의 상태가 허락할 때만 시행한다. 환자의 상태가 허락할 때 안정된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이탈 환자의 생체 징후들이 안정된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혹은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